박정훈의 경제쇼 특별 대담 그 두 번째 시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경제계 원로 박승 총재에게 대한민국 경제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없는지 경제의 원로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히 이 고용 면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선 최근에 이 고용 문제를 아예 고용 절벽이라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고용이 정말 심각하지요.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내 투자를 않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사람을 줄이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예를 들면은 은행만 해도 이익이 많이 나고 업무량이 많이 늘지만 계속 점포수는 줄고 네. 은행원 숫자는 줄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제조업이요 매년 3% 정도씩 성장합니다. 네, 성장은 괜찮게 하는 편인데요. 예, 그렇죠? 3%씩 성장하는데 네. 고용은 매년 10만 명 내외가 줄어듭니다. 성장을 계속하는데도 그렇습니다. 3%. 경제 성장을 해도 고용이 줄어요. 네. 이와 같이 사람을 안 쓰는데 이유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당장의 문제로서는 조선과 자동차의 감원입니다. 네. 조선하고 자동차의 그 감원이 당장은 지금 가장 아픈 대목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헛돌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어느 나라나 고용은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네. 90% 이상 기업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네. 이 못 만들어내니까 할 수 없이 정부가 나서고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정부인들 나서고 싶어서 나서겠습니까? 네, 그렇죠. 기업이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서고,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령 예를 들면 골프장에 도우미 캐디 있잖아요. 네. 캐디를 골프장에서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강제로 쓰도록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건 난 잘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네. 다만 일자리 정책이 지금 사실상 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이거는 첫째는 이 문제가 어떤 방법을 써도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네. 이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지금 정부는 그냥 당장에 어떻게 그냥 하려고 내가 볼 때는 좀 무리수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자리 보조금도 주고 막 자꾸 이러는데, 정부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간 기업이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정부 이런 노력과 함께 민간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네.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 좋을 텐데, 민간 기업은 전혀 투자를 안 하고 그대로 있고 정부 혼자만 나서서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고, 네. 앞으로 그래서 나는 정부가 민간 투자를 늘리도록 가령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해서 네. 민간 쪽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 고용이 또 저출산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제가 이 통계를 봤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들 보니까 아이들 갖는 그 자녀의 숫자가 공무원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결국은 고용이 안정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직장이 괜찮으면 여기서 출산을 더 많이 한다는 맞습니다. 게 바로 그 공무원 출산에서 맞습니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 결국 고용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0.97%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부부 두 사람이 네. 아이는 하나만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합계 출산율이 0.97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네. 앞으로 한 세대 뒤에는 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인구가 줄면은 학교도 줄고 유치원도 줄고 책방도 줄고 골프장도 줄고 주유소도 줄고 네. 군인도 줄고 세금도 전부가 쪼그라듭니다. 네. 나라가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네. 지금 일본이요. 작년에 3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네.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 25년 안에 네. 지방자치단체 현재 절반이 없어진다고 네. 합니다. 이 인구가 이와 같이 줄면 어디서부터 죽느냐면 지방부터 죽어듭니다. 네. 지방부터 점점 몰리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남북 통일이 된다면 그 하나의 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출산과 육아와 교육을 네. 부모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사회가 떠맡아야 돼요. 네. 돈도 물론 떠맡고 네.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네. 회사 같으면 회사 승진이나 네. 급여나 여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것을 사회가 보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하자면 신혼 부부들이 네. 아이를 많이 가질수록 내게 이익이다. 네. 이 판단이 되도록 사회가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네. 주택 마련서부터 세금부터 직장에서 승진부터 모든 면에서 이걸 보장해야 됩니다. 네. 자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회가 우대해서 본인이 내가 잘 살려면 아이를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하게끔 네. 그런 방법을 쓰면 돼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설명은 안 하고 네. 정부가 그것을 연구하라고 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많이 둘수록 본인들의 이익이 증진되느냐. 네. 그 방법을 생각해라. 프랑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낳기만 해라. 키우는 건 우리 국가가 한다. 이런 게 있던데요. 바로 네. 그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당장 일본 같은 경우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바로 옆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그렇고 그러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왜 이런가. 흔히들 그래요. 일본은 저렇게 그냥 호황이고 막 네. 구인난으로 뭐 대졸자를 미리 입도 선매하고 그러는데 네. 한국은 왜 이러느냐.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첫째는 일본은 성장 엔진이 그대로입니다. 내수 성장 엔진. 네. 그대로. 한국은요 교체기입니다. 네. 수출 주도 엔진을 내수 성장 엔진으로 바꾸는 다시 말하면 수출 주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진통. 네. 진통이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는 거고 이 진통이 끝나라까지는 이게 지속이 될 겁니다. 일본도 그게 20년 넘게 걸려서 그렇습니다. 20년 장기 불황이라고 일본도 그러는 거죠? 지금 20년 넘게 조정 과정을 겪어서 지금 전부 거품 빼고 네. 지금 일본은 새로 출발하고 있고 우리는 네. 거기에 새로 들어가고 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투자입니다. 네. 일본 기업은 투자를 합니다. 네. 작년에요. 네.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7% 증가했어요. 네. 근데 일본 기업의 투자가 똑같이 17% 늘었습니다. 와, 진짜 영업이익 는 만큼 예, 투자를 그렇습니다. 늘렸군요. 일본은 네. 그래요. 근데 한국은 1년에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데 네. 투자는 올해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러느냐? 궁금한데요? 무슨 그 차이가 차이인지? 어디에 있느냐? 네. 여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네. 내수 의존인데 네. 내수 시장이 일본은 한국보다 5배가 큽니다. 내수 시장이 5배나 크나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만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내수 시장만으로 일본 투자를 끌어안을 수 있어요. 네. 한국은 수출입이 막히다 보니까 내수 시장으로는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를 국내 시장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안 네. 되죠. 안 되죠. 수용이 안 되죠. 내수 시장은 차이고 네. 또 하나는 일본은 거품이 빠져서 네.
일본 대졸 초임이 한국보다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그리고 집값도 이제 안정이 돼 있고 네. 교육비도 한국처럼 이렇게 과외 뭐 안 시키고 네. 이런데 한국은 거품이 아직 들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임금 투쟁하고 대기업 뭐 민주노총에서는 지금도 억대 받으면서도 파보자고 뭐 그런 판 아닙니까? 네. 일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주거비나 아니면 교육비, 사교육비가 안 들어가니까 또 임금이 우리보다 좀 낮아도 또 이렇게 만족하고 좀 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네. 있겠군요. 자, 여러분은 지금 박종훈의 경제쇼 특별대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투자가 안 되는 뭐 일본하고 차이점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투자 등대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돈은 많이 벌면서 투자는 않는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흔히 우리 기업이 그러면 나빠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기업이 투자하려면 이익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치면서 투자할 수는 없죠. 네, 기업은 그렇죠. 대기업이 과거에는 투자하면 이익이 나왔는데 지금은 네. 투자해야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왜 이익이 안 나오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수 시장이 좁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안 되는데 네. 예? 내수 시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수 시장이 일본의 5분의 1. 국민이 가난해서 예. 가게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은 14분의 1입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네.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 비율입니다. 네. 그 이제 14분의 1.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좁다는 거. 두 번째는 한국에는 규제가 많습니다. 뒤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규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고비용입니다. 임금 비싸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에 관련해 200만 원, 뭐 250만 원 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억대 임금들 이게 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금 비싸고 집값 비싸고 교육비 비싸고 생활비 비싸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늘리려면 규제 개혁을 해야 하고 네. 노동 개혁을 해야 되고 요건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네. 근데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건 내수 시장을 늘려주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네. 다음에 투자 비용을 안정시켜야 돼요. 임금을 내리든지 안정시켜야 하고 집값 내려야 되고 네. 교육비 내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낮춰줘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규제 개혁은 도대체 어떻게 일단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는요. 네. 산업화 시대 그 낡은 시대 규제가 네. 지금 그대로 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붉은 깃발 조례라는 이야기도 네, 한 일이 있어요. 약 200년 전에 영국에서 네. 증기 자동차를 발명을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증기 자동차로 노선 버스를 이제 운행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교통은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마차들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등장하는 예. 전까지는. 네. 근데 자동차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타나면 마차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부들이 일단 불만이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마차 조합이 있었어요. 마부들. 네. 그 조합이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럴 거 네.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밥그릇이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반대 투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떤 조례냐면 자동차를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녀라. 네. 그러나 자동차 속도는 마차 속도 범위 내로 운영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네. 6.5km 시속. 자동차에 탈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놨군요. 네. 그러니까 6.5. 네. 그게 조례입니다. 그게 네. 그 붉은 깃발 조례. 그게 이제 하나의 규제예요. 네. 그래가지고 발명은 영국에 해놓고 자동차는 독일에서 발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조치를 비롯해서 서비스업의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어요. 네. 이건 참 잘했다고 봅니다. 네. 이번 국회에서도 잘했고 정부에서 잘했고 잘했는데 아직도 수많은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의료, 보건, 바이오, 관광, 유통 이런 분야의 규제가 그냥 남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카카오 가풀 서비스 있잖아요. 네. 이것 가지고 택시
기사들이 막 데모하고 그랬죠. 네. 그건 이해가 되는 것이 그게 나오면 택시들이 지금 생계가. 과잉인데 네. 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네. 택시가. 근데 그나마 그런데 그 택시 사업에 지장을 받거든요. 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은 이 카풀이라는 것은 자동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현재 그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연락해서 자동차 대수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훨씬 가계비를 줄이고 그래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자동차 대수가 줄어드니까 네. 국민 편익을 돕고 네. 그리고 이것은 정보통신의 발전의 대세입니다. 지금 네. 미국도 하고 뭐 다른 나라도 다 하고 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지금 원격 진료 지금 의료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하면은 병원 수입이 준다고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그 원칙은 어떻게 할 거냐. 역사의 발전 방향을 막아서는 안 된다 네. 하는 겁니다. 네. 다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는 별도 대책으로 네. 이 문제를 보상을 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앞으로 이 규제는 사회발전 방향을 막지 않도록 하는 걸 대세로 인정을 해라.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바로 생각나는 게 영국이 붉은 깃발법까지 만들 정도로 가장 이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저항을 많이 했던 이유, 마부들이 그랬던 이유가 영국이 이 영미식 체제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하나도 없고 직장을 잃으면 그야말로 해고가 죽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 예, 예. 이에 비해서 독일은 어쨌든 비스마르크 시절에 연금제도 도입할 정도로 좀 선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저항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택시기사분들의 생계 같은 게 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 네. 사회 그러니까 안전망. 네. 예를 들면 노동자 같으면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도 네. 연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이나 이걸로서 그분의 생활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는 게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렇죠. 우선 연금부터 그렇고 네. 실업보험도 그렇고 모든 이 보장이 약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득주도 성장이 이 복지 쪽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강화해 놓으면 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규제도 풀을 수가 있고 네. 그런 점이 있죠. 그러면 노동개혁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진보 정권에서 노동개혁에 성공한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나는 현 정부에서 이 노동개혁도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노사관계는 네. 노동복지가 네.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네. 노동복지가 노사협력을 통해서 네. 이루어지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노사관계가 대단히 나빠요. 네. 그래서 올해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을 조사한 걸 보니까 140개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노사관계가 한국이 140개국 중에 124등이에요. 거의 꼴찌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거의 다 상위권인데 그죠? 네,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전체로는 15등인데 그러니까 네. 양호합니다. 한국이. 그런데 네. 노사관계는 114등으로 꼴찌라는 이야기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단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 개혁할 때가 많다. 네. 이걸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모두가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죠. 90%는 지금 노조도 없어요. 네. 그런데 10%라는 이 노조는 어떻게 보면 억대 고소득층입니다. 네. 이 기득권 정규 노동자예요. 네. 이 10%의 기득권 노동자들 대변하는 우리 노동조합이 네.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 것이냐 난 묻고 싶어요. 첫째, 네. 조합원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네. 두 번째,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네. 세 번째, 전체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네. 아마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주로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정부는 또 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90%의 노동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비중 있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노동 경직성 한 번 채용이 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또 요즘에 와서는 세습 이하에까지 나옵니다만 그건 뭐 그만두고라도 정년까지 해고를 못하는 이렇게 되면은 기득권의 정규 노동직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의미는 있지만 신규 진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이 고용을 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고용 증대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와 노조가 협력해서 이 아까 말한 사회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 유연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다음에는 현재 호봉제는 직무급제 또는 성과연봉제로 바꿔야 합니다. 근데 현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뭐 빼더라도 적어도 직무급제로 빨리 바꿔야 이 노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노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처럼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최저임금은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건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마치 최저임금 이번에 많이 올린 것이 지금 2년 동안에 29%를 올렸는데 올리는 것이 바로 정부 소득주도 성장 이퀄 최저임금제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국민이 많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개념이다. 지금 세계가 모두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특수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나라하고 구별해야 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첫째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우리나라 요식업자 음식점이요. 62만 개인데 미국 전체 요식업자 수가 62만 개입니다. 그건 좀 심한데요. 미국 인구가 우리나라의 6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한 60가구가 요식업 하나씩 먹여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60가구가 요식업 하나를 먹여 살립니까? 매일 외식을 하지 않는 한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3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문제가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13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실업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우리 실업인구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놓으면 최대 수혜자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피해는 없고 수혜만 보는데 우리나라는 올려놓으면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데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을입니다. 이 최저소득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득도 있지만 여기서는 실이 대단히 크다. 이 점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 점을 좀 가볍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3%니까 매년 한 7, 8% 정도 올리는 것이 좋았다. 이렇게 보고 지금이라도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좋다. 최저임금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최저임금과 함께 또 역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52시간 근로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노동시간 꼭 단축을 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거의 뭐 OECD에서 경제협력기구 거의 최상위권이죠. 주 68시간이에요. OECD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문턱인데 이제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건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이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일감이 여름에만 있고 겨울에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직장이 많습니다. 뭐 에어컨 만들거나 그렇죠. 뭐 선풍기 뭐 이런 쪽에 생산 라인에 있으면 그러시죠. 이런 데를 생각해라. 그래서
1년 정도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라. 네. 1년 정도로 합산해서 계산하는 네. 적어도 영구이 아니더라도 한 5년 정도 시간을 둬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현재는 앞으로 지금 내후년부터는 영세업자도 이걸 지켜야 하는데 네. 만일 위반하면 2년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네. 부과합니다. 엄청난 처벌이죠, 사실. 근데 이게요. 현재 근로자 가운데는 네. 52시간을 하면 시간을 못 하잖아요. 네. 그게 수입이 줄어듭니다. 네. 나는 일을 좀 더 하고 난 소득을 좀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근로자가 많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는 과도적으로. 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할 때는 네. 일정 기간 동안 과도적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박종훈의 경제쇼 특별대담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 또 모든 국민들에게 한동안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던 부동산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 이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뒤 집값 오름세가 꺾였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머지않아 다시 오를 거예요. 네. 그렇게 매번 지금 수십 년 동안 반복해 왔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대로도 가도. 네. 그렇게 보시는데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네. 근본 문제를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가 어떤 걸까요? 근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집이라는 것이 사는 주거 공간 아닙니까? 네. 지금 사는 것이 되어버렸죠. 사는 곳이 아니라. 예. 근데 집이 사는 주거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네. 개인의 경우에 이게 축제 수단으로 봅니다. 네. 집을 사서 이익을 남겨서 사실상 우리나라예요. 지금 기성세대, 우리 세대 포함해서 기성세대의 부자가 된 사람의 대부분이 네. 부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땅을 사서 땅값 올랐든지 그렇죠. 몇 번 이사를 가가지고 당첨해가지고 이사해서 아파트값 올랐든지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렇게 해온 결과 지난 50년 동안에 물가가 30배 올랐는데 네. 집값 땅값이 3,000배가 올랐습니다. 네. 100배나 더 올랐네요. 이렇게 오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네. 오늘날 가난한 사람에게 눈물을 주고 있고 네. 우리 후손들에게 집 마련을 못하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우리가 부동산의 이익을 빼먹은 우리 세대 빼먹은 그 대가로 네. 우리 후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이 근본 문제를 다스리는 방법은 네. 보유과세예요. 네. 보유과세밖에 없어요. 네. 보유과세밖에 없는데 이번 나오기 전에 보유과세를 네. 올린 걸 보고 네. 솜방맹이 중에도 솜방맹이 네. 대책을 내놓고 야 이게 무슨 이게 진보 정부야? 네. 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좀 9.13 대책 때는 좀 많이 올라갔죠. 네. 이번 대책에서는 조금 더 강화했는데 이걸로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유과세를 다스려야 한다. 네. 보유과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진국에서는요. 보유과세가 시가의 1%에서 1.5%입니다. 네. 가령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네. 보유과세가 1,000만 원에 1,5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네. 그렇죠. 미국 뉴저지에 사는 사람도 그래요. 네. 거기 사는 사람도 10억짜리 집이면 1,000만 원에 1,500만 원 다 네.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0.2%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 네. 평균 따지는 겁니다. 네, 평균으로 보면. 평균 네. 따져서 200만 원 네. 밖에 내지 않고. 미국이 최소한 한 6배 정도 더 내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자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한꺼번에 올리면 엄청나게 막 몇 배를 올리하니까 첫 해 가령 내년부터는 현재 0.2%를 0.3%로 올리자. 네. 가령 10억짜리 같으면 300만 원으로 올리자. 네. 그래서 내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더 올려서 10년 뒤에는 선진국 수준이 1%까지 올리자. 네. 10억짜리 집이면 1,000만 원 내도록 이렇게 보유과세를 하자. 네. 그 대신에 거래세는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 OECD 국가 중에 제일
비쌉니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3.4%예요. 네. 거래액에. 네. 이것은 절반 수준으로 내리자. 네. 거래세는. 그래서 거래는 원활하게 되도록 하자. 네.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이제 보유과세로 세금이 불어날 거 아닙니까? 네.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소득세를 내려주자. 네. 그래서 근로 노동하는 사람의 세금은 줄여주고 네. 불로소득자 네. 들의 세금은 더 올려주자. 네. 이렇게 하면은 투기 수요는 말하자면 거기다가 이제 양도소득세는 지금처럼 그대로 두니까 네. 지금처럼 축제를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집을 사는 투기적 수요는 말끔히 없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반론을 내는 쪽에서는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자고 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보유세가 뭐 주마다 다르겠지만 뭐 5배에서 10배까지 되는 주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 뭐 보유세 올리는 게 과연 뭐 시장에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가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내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현재 높은 보유세를 내고 있는 선진국의 집값이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 데가 많은데 네.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1인당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같은 발전 단계에 있을 때의 집값은 우리의 반값이었습니다. 아, 반값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앞으로 한국이 그런 나라 말하자면 미국만큼 잘 살고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은 네. 한국의 집값은 지금보다는 배가 더 늘을 거예요. 네. 그걸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집값은 비싸지만 네.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네. 엄청난 세금으로 네. 세금을 정부에 내서 그 돈으로 교육을 무상교육을 시킵니다. 네. 전부 유럽의 모든 그 교육이 대학원까지 전부 무상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것이 다 어디서 내냐면 보유세에서 나와요. 네. 재산 가진 사람들의 부동산 보유과세, 집세 낸 데서 거기서 그 소득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내 자식 할 것 없이 전체 국민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그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서 그 교육비 부담을 사회에 환호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제가 이 미국에서 잠깐 1년 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활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아이를 학교를 보냈더니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미국이란 선진국에서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데서 공부를 하지? 하고 깜짝 놀라서 이 상황을 좀 알아봤더니 캘리포니아 주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가장 낮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는 부동산 세금이 많으니까 다 교육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만은 이 교육에 투자하는 게 대부분 다 부동산세에서 원래 맞습니다. 교육을 맞습니다.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좀 공부하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외로.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가 부동산 보유세를 그렇게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상으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대부분이 대학까지 다 무상으로 하잖아요. 네. 그게 다 보유세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비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이나 이런 어떤 보유세 이런 걸 통해서 이 주택을 가장 생산적인 교육으로 옮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집에 사는 사람도 자부심이 있죠. 네. 내가 비싼 집에 살지만 내가 그 대신 돈을 내서 우리 국민들 교육을 시킨다. 이 맛이 있어야지. 우리나라처럼 비싼 집에 가지고 있지만 사회 공헌을 못 한다고 할 때 사실은 떳떳하지 못하죠. 저 뛰어난 청년들은 나의 이 부동산 관련 그렇습니다. 보유세에서 나왔다. 네. 이런 네, 자부심도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남북 관계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지난해 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남북 관계가 급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북한이 과연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이 회의론도 많은데 저는 이 박승 총재님의 연륜에 기대어서 한번 전망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마디로요. 네. 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비핵화 남북 평화 네. 시대에는 열린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느냐? 네. 왜 그러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 네,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북한이 너무나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할 듯하면서 안 하고.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네. 왜? 지금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 11월에. 네. 근데 이 완성한 다음에는요, 북한은 핵을 써먹을 수도 없고, 이걸 어디다 터뜨릴 겁니까? 써먹을 수도 없고, 네.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핵을 뭐.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핵을 이상 개발하는 의미가 없어요. 북한으로서는. 네. 지금 핵이 2만 개라고 그럽니다. 세계에. 네. 미국의 핵에 비하면 북한 이건 장난감인데. 네, 몇 개 있어봤자 지금 몇 개 더 만들어봤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경제입니다. 네. 지금 북한 김정은을 포함해서 북한이 얼마나 자기네들 경제가 침체했다는 걸 아주 통렬히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북한의 지금 국민 소득은 남쪽의 45분의 1입니다. 네. 그 북한의 1년 동안 수출은 네. 남쪽 이틀분 수출입니다. 이틀분이요? 예. 이렇게 된 상황을 김정은이가 너무나 잘 알아요. 네.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핵을 써먹자. 다시 말하면 북한은 자기들을 위해서 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개발로 가기로 한 건데 네. 그것이 이제 우리하고 의기가 이제 투합이 돼서 또 미국하고도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돌아갈 수 없다. 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미 뭐 핵 저 실험장도 다 파괴가 됐고 근데 다시 핵 개발해서 뭐 미사일 쏘고 그 시대로 절대 갈 수가 없다. 네.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잘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렇게 잘 된다면 이제 궁금한 건 남북 경제 협력이 한국 경제의 마지막 남은 도약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총재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사를 좀 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네. 장기 저성장 시대, 네. 2% 내외의 장기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네. 이건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이다. 네. 몇 년 뒤에는 1%대의 성장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써서도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도 이 문제가 단계 해결될 길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남은 길이. 네. 그게 남북 경제협력이다. 네. 왜 그러느냐. 네. 한국이 이와 같이 침체한 이유는 네. 수출길이 막히면서 네. 투자할 길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소위 네. 그걸 투자 수요라고 말하는데 네. 기업들이 자금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금 자산만 해서 20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진짜. 네. 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뭐 할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성장이 안 되고 지금 고용도 안 되고 이러는데 네. 북한은 무진장한 투자할 네. 곳이 투자할 북한입니다. 곳. 네. 무진장하게 있어요. 네. 거기다가 북한은 인구가 남습니다. 네. 한국의 50년대처럼 농촌에 실업자가 바글바글하고 네. 따라서 인구는 우리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고생하는데 지금 북한은 그게 없고 네. 그 만일 남북한이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네. 북한에 무한한 투자 수요가 생긴다.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짐 라저스라고 있는데 네. 그 세계 투자 왕이죠. 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북한은 1980년대의 중국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최대의 투자 시장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지나면 네. 중국이 맡고 있는 세계 제조업 공장의 역할을 북한이 맡을 것이다. 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네. 근데 바로 그런 점에서 만일 남북 관계가 정상화돼서 이 경제 협력이 제대로 되면 현재 2% 내외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단번에 5%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이게 궁금한데요. 남북 경제 협력이나 통일 얘기 나오면 독일 예를 자꾸만 들면서 네. 엄청난 통일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다. 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통일 비용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네. 북한이 개방이 되면은 네. 북한에 돈을 집어넣는 데는 우선
남한이 집어넣을 거고 네. 중국, 일본 여러 나라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국제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네, IMF 국제통화기금 같은 IBRD. 네, 예, 그래서 짐 로저스는 그랬어요. 네. 독일과 달라서 네. 북한이 만일 지금 새로 등장하면 독일은 그런 게 투자할 나라가 없었지만 현재 북한에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투자할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네.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그래서 북한의 투자 시장에 선점 경쟁이 나올 것이다. 누가 그걸 차지하느냐. 네. 가령 예를 들면 북한에 지금 엄청난 규모의 지하 자원이 묻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완전히 미개발 상태거든요. 네. 이거를 서로 캐가려고 할 것이다. 네. 북한에 대해서 한국도 엄청난 규모의 가령 철도 놓고 뭐 하고 올라면 그것도 우리가 뺏기지 않아야죠. 가령 중국이 놓을 수도 있고 러시아가 네. 놓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자면 막대한 돈이 들 거예요. 네. 근데 이 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시에 동전의 양날입니다. 네. 투자입니다. 짐 로저스는 그랬어요. 한국은 향후 20년간 네. 통일 한국은 환상적인 고도 성장을 이룰 것이다.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아마 앞으로 한 10년 이상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할 것이고 네. 남쪽은 5% 이상 할 것이고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통일이 된다면 네.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2년 뒤인가요? 네. 그 뒤에 통일 한국은 미국 다음에 부국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보수층에 있는 분들은 말하기를 개성공단도 퍼주기였다. 네. 또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에 또 퍼줘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개성공단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북한에 지불한 돈이 그 임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5억 달러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얻은 수익이 30억 달러예요. 네. 남는 장사입니다. 그게 퍼준 게 아니라 엄청난 비용도 지불했지만 네. 또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왔고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네. 이 통일이 된다면 통일의 막대한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텐데 이 통일에서 오는 수익은 네. 통일 비용의 3배. 네. 가 될 것이다. 남는 장사다. 그랬습니다. 3배나. 그러니까 네. 그 비용은 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지하 자원도 많고 또 네, 풍부한 그렇습니다. 노동력을 갖고 있는 마지막 경제 미개척지 아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군요. 자, 오늘 이 특별히 대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보내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고 또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좀 보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오늘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틀에 걸쳐서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